자, 이번 시간은 법률행위 부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에서 법률행위 부관 그랬잖아요. 부관이 뭘까? 부관은 이렇게 직독직해 해보자면 부착한 약관이에요. 좀 풀었으면 법률행위에 덧붙인 약관을 부관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뭐 엄마가 애한테 뭐 줄게라고 약속했어. 줄게 법률행위를 한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했어요. 너 합격하면 줄게. 아니면 뭐 집에서 그런 얘기 어렸을 때 많이 하죠. 너 열공하면, 성적 오르면. 우리 스포츠 선수들한테는 우승하면, 뭐 월드컵 같으면 우리나라 월드컵 8강에 들면 이런 식으로 월드컵 8강에 들면 뭐 줄게, 이런 식으로 뭘 붙이는 거죠. 또는 성년이 되면 아니면 뭐 네 생일날, 설날, 크리스마스 때, 어린이날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이것을 부관이라고 한다. 거기에 조건과 기한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합격, 뭐 성년 이런 것들은 장래 사실이죠. 그러니까 과거 사실이나 현재 사실은 조건이나 기한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합격하면, 우승하면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게 불확실하죠. 불확실한 것을 조건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뭘 조건으로? 열공하는 조건으로, 합격하는 조건으로, 우승하는 조건으로,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년이 되면, 아니면 뭐 첫눈이 오면, 또는 뭐 크리스마스가 되면, 네 생일날, 이런 것들은 확실하죠. 이것을 기한이라고 한다. 네, 이것들은 효력에 관한 문제예요. 성립에 관한 문제는 아니죠. 성립은 이미 한 거예요. X 줄게 하면서 이미 성립은 했다. 그런데 이것들은 효력에 관한 문제다.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문제인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합격하면 줄게,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합격하기 전까지는 안 주는 거죠. 합격하기 전까지는 안 주다가 합격하면 주는 거죠. 합격할 때까지는 효력 발생이 정지돼 있다가 합격하면 그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합격하면 줄게. 이럴 수도 있죠. 합격할 때까지 줄게. 야, 너 열공해. 엄마가 합격할 때까지 공부 비용 대줄게 라고 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주는 거죠. 주다가 합격하면 그 공부 비용은 끝나는 거죠. 네, 이런 것을 해제 조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건에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 있다. 근데 이것들은 효력 문제죠. 이미 성립을 한 것이다. 우리 기한에도 시기와 종기가 있는데, 시기는 시작하는 기한, 종기는 종료하는 기한, 끝나는 기한.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주기로 했는데 지금은 너 어려서 못 주고 네가 성년이 되면 줄게. 보시면 안 주다가 성년 되면 줘. 시기. 이럴 수도 있죠. 내가 네 용돈은 성년이 될 때까지만 준다. 그러면 성년이 될 때까지 줍니다. 그러다가 성년 되면 끝나는 거죠. 이게 종기. 그래서 성년이 되면 이런 게 시기 종기일 수 있다. 임대차 계약 같으면 임대차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기 종기 정해서 임대차 계약이 맺어질 수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시기 종기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하는 시기가 언제냐 이 문제가 있어요. 시기. 근데 조건의 경우에 조건 성취 시부터 기한은 기한 도래 시부터. 근데 이거 잠깐 용어 한번 잠깐 설명드리면 기한은 그냥 도래하는 거예요. 도래. 그 느낌을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우리 만약에 겨울철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겨울철새가 겨울만 되면 오는 데가 있죠. 그걸 철새 도래지라고 하죠. 근데 그 겨울철새가 우리가 부르러 가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스스로 오잖아요. 안 불러도 와. 그래서 도래. 기한은 그냥 도래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합격, 우승 이런 것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성취하는 것, 이뤄내는 거죠. 조건 성취 시부터 기한 도래 시부터 이렇게 표현한다. 소원 성취를 봐보면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이 말인 거예요. 합격하면 그때부터 효력 발생, 합격하면 그때부터 효력 소멸, 또는 성년이 되면 그때부터 효력 발생 시기, 그때부터 효력 소멸 종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소급표가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소급하는 게 아니다. 소급표가 없어. 그런데 조건은 특약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어. 그런데 기한에서는 특약으로도 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어. 두 개 차이점이 있네요. 네, 그래서 조건은 특약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기한은 특약으로도 절대 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드시면 된다. 조건편으로 가셔서 조건과 기한을 볼 건데 조건은 이게 이런 거예요. X 줄게라고 해서 계약이 성립했는데 이제 합격하면 조건 성취가 되는 거죠. 그 전까지 스톱돼 있다가 생기는 거, 정지 조건. 그 다음에 효력이 있다가 없어지는 해제 조건. 효력 발생, 효력 소멸 이렇게 되죠. 어쨌거나 이 조건은 법률의 내용이 되는 거죠. 내용이 된다. 내용이 된다는 것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계약서에 써지는 거예요. 계약서에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용이 되려면 조건 의사와 표시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표시는 항상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묵시적 표시도 가능하다. 만약에 근데 표시를 안 했어. 그것은 법률행위 동기에 불과하다라고 한다. 표시되지 않으면 뭐에 불과하다? 동기에 불과하다. 그런데 한편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게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돼.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돼. 근데 항상 소송에서 증명은 주장자가 하는 거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조건의 종류, 그래서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을 보시는데 정지 조건의 예를 한번 봐보자고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그래요. 해제 조건의 예로서 약혼 예물의 수수,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었을 때 무효로 한다고 약정한 토지 매매 계약, 이런 것들은 해제 조건부 매매가 있었다. 이런 것은 해제 조건부 매매가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잠깐 한번 봐보자고요. 우리 정지 조건부 매매 예로서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있는데
보세요. 예를 들면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을한테 팔았는데 을이 사면서 이걸 X를 할부로 샀어요. 그래서 할부 대금을 만약에 다 냈어. 뭐 부동산 거래도 할부 매매가 가능하긴 합니다. 나눠서 내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게 할부 대금 다 낼 때까지는 판 사람한테 소유권이 유보돼 있다. 그래서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이렇게 하는데, 소유권을 유보해 준다. 그래서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하는데, 요거는 성질이 정지 조건부 매매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봐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을 이때 한 거죠. 법률행위는 성립했어. 그런데 이제 할부 대금을 냅니다. 할부 대금을 뭐 몇 개월 낸다고 이렇게 봐보자고요. 그래서 할부 대금 다 낼 때까지는 소유권이 갑한테 유보돼 있다가, 즉 을한테 넘어가지 않다가 할부 대금을 완납하면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정지돼 있다가 할부 대금 다 내면 그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야. 이렇게 약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일단 매매 계약이 있었는데 할부 대금 다 내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안 넘어가다가 할부 대금 다 내면 그때 소유권이 이전되겠대. 근데 이거는 할부 대금 다 완납할지는 장래사실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할부 대금을 뭐 10개월 아니면 1년 이렇게 할부로 납부를 하는데 10개월 후의 일이 뭐 다 낼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치가 않죠.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얘는 조건인 거죠. 근데 스톱돼 있다 넘어가는 거니까 이건 정지 조건부 매매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완납할 수 있을지는 몰라. 불확실해. 그래서 그렇다. 그 다음에 우리 약혼 예물을 주고받는 것 한번 봐보겠습니다. 갑이라는 남자와 을이라는 여자가 약혼 예물을 주고받아요. 약혼 예물을 수수하는 거 이렇게 하는데, 이 약혼 예물 수수가 우리 그냥 일반적인 약혼식 할 때 뭐 약혼 예물을 교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기브앤테이크, 대가적 의존 관계에 있는 채무를 이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꼭 서로 이 값이 맞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차이가 날 수도 있죠. 아니면 진짜는 돈이 없으면, 한 사람한테 돈이 없으면 한 사람이 사서 둘이 나눠 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지를.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약혼 예물을 수수하는 것은 서로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 갑이 을에게 증여, 또 을이 갑에게 증여, 이렇게 하는데, 근데 단 전제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결혼할 걸 전제로 준 거죠. 근데 결혼할 걸 전제로 준 건데 만약에 깨지면, 사실 이제 약혼할 때 그거 서로 주고받으면서 말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 뭐 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헤어져도 서로 돌려주죠. 그런 것처럼 이게 깨지면 돌려주기로 묵시적으로 합의를 하고 준 거죠. 그래서 봐보면, 근데 깨지면을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다.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가 된다. 왜 그런지 봐보세요. 이때 약혼 예물을 주고받았어. 약혼 예물을 주고받았는데 이미 상대방한테 넘어갔죠. 끼워주는 순간 상대방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면 계속 상대방 건데 뭐 하면? 깨지면. 그 깨지면 이제 효력이 없어져야
갖고 있는 게 정당하지 않으니까 돌려줄 거 아니에요. 깨지면 돌려주기로 하고 증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약혼예물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다. 일단 준 거야. 깨지면. 근데 깨지면을 이렇게 쓴 거죠. 혼인 불성립이라고 쓴 것이다. 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요건 봐보세요.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건축하려고 매매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건축허가 안 나오면, 못 받으면 땅 사는 의미가 없어. 그러면 효력 없어지는 것을 하자.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제 조건부 매매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조건이 있는데, 가장 조건은 이렇게 봅니다. 얘가 조건을 가장한 거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얘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얼른 보면 조건 같아 보이지만 조건이 아닌 거. 조건인 듯 조건 아닌. 조건인 듯 보이지만 조건 아닌 것을 가장 조건이라고 한다. 그 중에 법정 조건이 있는데 이 법정 조건은 조건이 될 수가 없죠. 원래 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한 것이어야 되는데 임의로 부과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권리 변동의 원인 그러면 항상 법률행위와 법률행위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죠. 법률행위와 법률행위 아닌 거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법률행위 아닌 걸 법률 규정이라고 했잖아요. 법정 조건, 이거는 법에서 정한 조건이야. 그러면 법률행위일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알아두셔도 된다. 우리 이제 뒤에 가셔서 공부하실 건데,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돼요.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돼. 근데 그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그게 주무관청의 자유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재량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허가 받을 걸 조건으로 법인 설립하기로 했어. 당연히 법에 있는 걸 조건으로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건 조건으로 쓸 의미가 없는 거지. 그냥 법에서 요구한 거야. 예,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많이 문제되는 게 불법 조건. 일단 불법 조건은 뭐냐면 이게 조건이 반사회적인 것을 말해요. 우리 불법원인급여 그러면 조건이 반사회적인 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일 때 이 불법원인급여라고 했죠. 그래서 조건이 반사회적일 때, 그럼 이건 당연히 무효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어쨌거나 법률행위 붙어 있는 거죠. 근데 법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보자면 불법 조건은 무효인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라고 한다. 이거 한번 봐보세요. 1번에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 이게 불법 조건이다. 그때는 조건은 당연히 무효.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다.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틀린 지문으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틀린 얘기다. 법률행위까지 무효가 된다. 이거 한번 봐보시면 우리 갑과 을이 첩한테 부첩관계에 있는데 첩한테 X를 증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 나 떠나면 돌려줘야 돼. 너 평생 가지려면, 네가 끝까지 가지려면 나 떠나지 마. 요게 반사회적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우리 앞에서 공부했지만 부첩과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둘이 헤어져야 돼. 헤어지는 게 아름다운 거라고. 붙는 건 아름답지 않죠. 반사회적이죠. 근데 그 말이 그거잖아요. 야, 너 나 떠나지 마. 붙자는 붙어 있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불법 조건이야.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다. 이렇게 말한다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헤어지면, 너 나 떠나면, 요 말이에요. 그 부축관계 정려죠. 거기다가 너를 주는 거 맞는데 줬다가 만약에 너 나 떠나면 효력이 없어져야 돌려준단 말이에요.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그 말은 나 떠나지 마. 붙어 있어야 돼. 그런 거니까 불법 조건이죠. 근데 이때는 불법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그 법률행위, 증여 계약까지 다 무효가 돼버린다는 것이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는 거야. 당연히 이때는 이행 전에는 이행할 의무가 없는데, 근데 이행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불법 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 돌려달라고 할 수 없어. 결국 첩의례 소유가 된다는 것인 거죠. 첩소유가 돼버려. 그래서 첩이 그때 받았으면 나중에 헤어지고서 안 돌려줘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성조건, 불능조건이 있는데요. 기성조건과 불능조건 여기 있는데 이것들은 조건이 아닌 거죠. 근데 기성조건 봐보세요. 기성은 이미 성취된, 이미 이루어진, 불능조건은 불가능한, 이루어질 수 없는. 예를 들면 봐보세요. 합격하면 줄게 또는 합격할 때까지 줄게 그랬는데 봐보세요. 이미 합격을 해버렸어. 예를 들면 우리 봐보자고요. 엄마가 너 합격하면 그거 줄게 또는 너 합격할 때까지 엄마가 공부비용 대줄게 그랬는데 워낙에 걔가 조용해서 엄마한테 말도 않고 이미 합격을 했대. 이미 합격한 건 과거 사실이죠. 조건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기성조건은 조건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불능조건은 예를 들면 해가 서쪽에서 뜨면 이렇게 했다고 보자고요. 해가 서쪽에서 뜨면, 근데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죠.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요것입니다. 네, 보시면 기성조건은 정지 조건일 때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가 되고 해제 조건일 때는 무효가 된다. 이걸 뜻풀이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합격하면 줄게 그랬단 말이요. 근데 이미 합격을 했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 없이 줘야지. 아니 합격하면 준다며. 그럼 이미 합격했으면 줘야지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합격할 때까지 공부비용 대줄게. 이미 합격했어. 공부비용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해제 조건일 때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능조건. 불능조건은 이게 해가 서쪽에서 뜨면 그런 뜻인데 해가 서쪽에서 뜨면 줄게 그랬어요. 그 말은 안 주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해가 서쪽에서 떠야 줄 건데 뜰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주겠다는 얘기니까 무효다. 근데 해가 서쪽에서 뜰 때까지 줄게. 해가 서쪽에서 뜨면 끊을게. 이게 해제 조건이잖아요. 그 말은 조건 없이 평생 주겠다 이 말인 거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가 된다는 것이다. 시험 문제가 이게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기억하실 때 기성 조건은 해제 조건일 때 무효, 불능 조건은 정지 조건일 때 무효.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 반대의 경우 정지 조건에서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여기서 불능 조건에서는 해제 조건에서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냐? 이건 이제 제가 소시적에 공부할 때 선배들이 좀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렇게 해보라고. 기성 조건은 이게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거니까 플러스, 그리고 정지 조건이 효력이 생겨서 플러스, 해제 조건은 효력이 없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불능 조건은 안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플러스 이렇게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는 언제 플러스 마이너스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외웠어요.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외워두시면 된다. 기성 조건은 해제 조건일 때 무효, 불능 조건은 정지 조건일 때 무효. 그 다른 경우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우리 조문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51조 2항에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이미 성취한 것이 기성 조건이죠. 기자가 이미 기자야. 이룰 성자. 우리 뭐 기성복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근데 기성 조건은 여기서 해제 조건일 때 무효가 되죠. 근데 다른 경우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다음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요 경우는 이게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거니까 불능 조건이 되죠. 불능 조건일 때는 정지 조건일 때 무효, 불정무, 기해무, 불정무. 해제 조건일 때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시험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온다. 이거 잘 알아두십니다. 기성 조건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미 성취, 또 불능 조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문 그대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그랬는데, 이걸 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조건을 붙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근데 만약에 이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만약에 조건을 붙였어. 그러면 전부무효가 된다. 우리 일부무효는 전부무효가 원칙이죠. 그 원리에 따라서 전부무효가 된다라고 한다. 근데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가 뭐가 있느냐? 단신어가 있어요. 단신어, 단독행위, 신분행위, 어음수표행위. 이것들은 친하지 않다. 그런데 물권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 그런데 이것들은 진짜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단신어는. 단신어, 물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단독행위는 왜 조건을 붙일 수 없느냐? 원래 단독행위는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잖아요. 거기다가 조건까지 붙여두면 상대방을 너무 불안정한 지배에 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대표적인 취소, 해제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취소, 해제. 네, 취소, 해제에다가 뭔가 조건을 붙여놨어. 야, 우리 만약에 16강에서 탈락하면 취소야? 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취소하면 하고 말면 말지. 그 16강에서 월드컵 16강에서 탈락할지 말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게 하지 마. 이 말인 거죠. 그런데 붙여도 되는 경우가 있어.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상관없겠죠. 또 상대방한테 이익만을 줄 때, 채무 면제, 유증. 어떤 예를 좀 기억해 두십니다. 채무 면제나 유증 같은 경우에는 붙여도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된다. 한 가지 더. 우리 정지조건부 해제가 있다. 정지조건부 해제. 이거 뭐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한번 봐주시면, 우리가 해제를 이미 공부했으니까 이행지체가 있을 때 계약 해제권이 생기는 것은 일단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먼저 독촉을 한번 한다고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고, 그럼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그때 해제권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해제권 행사, 해제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했다. 예를 들면, 야,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너 4월 20일까지 이행해라. 근데 안 했어. 그럼 해제권이 생기죠. 그 뒤에 4월 20일 날까지 이행을 안 하면 해제권이 생기고, 그때 이제 해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예 이렇게 하는 거죠. 너 4월 20일까지 이행해라. 근데 안 하면 해제야를 미리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행하고 안 하고는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불안정한 지배에 두는 건 아니야.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분행위. 신분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 혼인, 입양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법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혼인, 입양과 관련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야, 너 합격하면 우리 결혼하자. 이게 조건부 혼인이 아니에요. 조건부 혼인은 뭐냐면 일단 결혼하는 거죠. 혼인은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합격하면, 그러니까 그때까지 합격하기 전까지 효력이 없다가 합격하면 효력이 생긴대. 이게 정지 조건부 혼인이죠. 아니, 결혼을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거지. 또 입양을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거지. 조건부가 어디 있어? 그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음 및 수표행위 이런 것들은 붙이면 안 되는데, 우리 이제 어음은 결국 사실 돈인 거잖아요. 돈인데 그게 만약에 월드컵 8강에 들면 이 어음은 효력이 있지만 들지 못하면 효력 없어. 이런 조건부로 만약에 어음을 발행했다고 보자고요. 이제 어음 수표는 여러분들이 좀 아니까. 근데 어음 수표는 결국 돈이기 때문에 유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 어음 또 이렇게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유통을 다 했는데 나중에 만약에 8강에 못 들었어. 그러면 어음의 효력이 없네. 그동안에 거래 이루어진 거 어떡하라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말한다. 단신어는 안 돼. 근데 물권행위. 아까 우리 소유권 유보부 매매 같은 것들이 그런 건데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단신어 X 물 동그라미. 단신어는 안 돼. 물은 돼. 네,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조건의 부당한 불성취 및 성취의 효과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조건의 성취로 인해서, 조문 그대로 읽어봅니다. 조건의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하고 있어. 그러면 상대방은 야, 조건 성취한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되고요. 근데 이때 조건 성취를 방해하는 게 꼭 고의로 그랬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고의 과실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 이때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또 한편 반대로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킬 때 그때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이 항부터 먼저 좀 보자면 합격하면 이거 줄게, 뭐 줄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합격하면 줄게 그 말은 너 실력으로 붙어라 이 말인 거죠. 근데 실력으로는 도저히 붙을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그거를 우리 컨닝을 해서 붙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컨닝한 게 나중에 밝혀졌어. 그러면 조건 성취 안 됐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상대방이. 네, 이런 얘기고. 1항이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보자면 이런 사례인데 이런 게 있었대요. 우리 공사 맡겼는데 완공이 되면 그때 공사대금 지급할게요 라고 이렇게 했대요. 공사대금 지급할게요 라고 했는데 완공돼도 내가 지금 줄 돈이 없어. 줄 돈이 없고 지금 당장에 내가 쓸 데가 없네. 그러니까 공사당 출입구를 막아버린 거예요. 공사당 출입구를 막아버렸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조금만 더 일을 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공사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건데 공사당 출입구를 막아버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 줘 그랬더니 야, 완공되면 준다 그랬잖아. 완공 안 됐으니까 못 줘 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네가 안 막았으면 이때쯤 완공됐을 거잖아. 그러니까 내놔.
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좀 재밌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둘이 남녀간에 이혼을 하면서 매달 이제 생활비로 얼마씩 주기로 했어요. 생활비를 줍니다. 주는데 이렇게 한 거죠. 만약에 너 재혼하면 그때는 이제 너희들끼리 네 알아서 사는 거야. 재혼할 때까지 이렇게 정했어. 재혼하면 끊는다라고 한 거죠. 주다가 재혼하면 끊는 거야. 그런데 이게 재혼하면 생활비를 못 받게 생겼으니 재혼이 아니라 아예 동거 생활을 해. 둘이 동거를 했대. 이러면 이게 말이 되나? 전 배우자 입장에서 재혼하면 안 줄게 이렇게 했는데 재혼은 안 되겠으니까 동거를 시작했어. 말이 돼요? 이미 너 재혼한 거랑 마찬가지야 라고 주장할 수 있다. 모르고 몇 달치 줬어. 그러면 그거 내놔 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죠. 네, 그 얘기가 이 얘기다. 그래서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생활비 못 받을 사람, 공사비 줘야 될 사람, 이 사람이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해. 이게 공사 완공되지 않게 해. 재혼이 아니게 해. 그랬을 때 상대방은 조건 성취됐어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언제냐? 그 신의 성실에 반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수산되는 시점,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수산되는 시점에 의제가 된다라는 것이다. 자, 고의과실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받으시고 그 다음에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이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계약을 맺었는데 조건 성취 전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 발생 또는 효력 소멸 이렇게 될 거예요. 효력 발생하는 게 우리 정지 조건. 그 다음에 효력 소멸하는 것이 해제 조건. 소급표는 없다고요? 조건 성취 시부터 그렇게 돼. 근데 아직 조건 성취되기 전에 이 조건부 권리가 있어요. 그 조건부 권리 이것도 보고를 해줘야 돼. 그게 148조, 149조에서 인정되는데 148조에서는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지 마라. 그래서 소극적 보호를 해준다. 그런데 적극적 보호로서 조건부 권리도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적극적 보호를 해준다. 조건부 권리도 권리 맞으니까 이 말인 거예요.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를 할 수 있다. 근데 요게 그냥 반복해서 외우면 다 되는데 잘 안 될 때는 이 뒤에서부터 한번 읽어보면 담보, 상처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된다. 담보, 상처. 네,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되는 효력이 나와 있는데 우리 148조 보시고 149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조건의 성취가 미증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라고. 그 다음에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후의 효력이 나와 있는데 금방 우리 보신 것처럼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 요게 정지 조건. 그 다음에 효력이 없어지는 거 해제 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소급표가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일단 여기서 한 가지 더 효력이라고 했는데 우리 조건과 기한은 성립이 아니고 효력에 관한 문제다라고 했죠. 그리고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랬으니까 이게 소급표가 없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근데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없어. 그런 점에서 이게 뭐예요? 조건과 다른 점이죠. 이것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법률의 효력의 확정에서 이제 보시면 요거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우리 법률 행위를 했는데 법률이 때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건 성취와 관련해서 정지 조건은 없다가 나중에 조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죠. 해제 조건은 있다가 조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잖아요. 정지 조건은 효력 발생, 해제 조건은 효력 소멸. 근데 이게 조건 성취일 때는 그렇지만 조건이 불성취가 됐어. 그러면 정지 조건 같은 경우는 효력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 결국 무효인 거죠. 근데 해제 조건은 효력 소멸이 안 되는 거지. 아까 우리 약혼예물 수수한 사건 나왔었잖아요. 두 남녀가 이 약혼하고 나중에 결혼해서 그 부부가 프랑스로 유학을 갔는데 그 8년이 이 사건에서 나온 거예요. 유학을 갔는데 그 여자가 프랑스 남자랑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이혼을 했네. 근데 그 약혼 예물을 시어머니가 해줬었나 봐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약혼 예물까지 다 내놔라고 소송을 한 거예요. 소송을 했는데 그 약혼 예물을 돌려줘야 되느냐? 네, 아까 약혼 예물은 언제? 결혼 안 하고 깨졌을 때 돌려주는 거다. 근데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해버리면 그거 뭐가 된다? 조건 불성취죠. 효력이 소멸하지 않아. 그러니까 약혼 예물은 돌려줄 게 아니야 라고 한 사례다. 판례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러면 여자가 잘했단 말이냐. 여자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고요. 여자가 못한 건 맞아. 페널티 받아야지 마땅해. 그건 맞는데 약혼 예물까지 돌려줄 건 아니야. 이런 뜻이다. 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의 증명 책임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봐보세요. 우리 일단 정지 조건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지 조건부는 일단 정지돼서 효력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다가 조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증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증명은 주장자가 한다고. 증명은 주장자가 해야 돼. 주장자가 증명 책임을 져. 근데 자기한테 유리한 걸 주장할까요? 불리한 걸 주장할까요? 유리한 걸 주장하지. 그래서 정지 조건부는 효력 발생을 원치 않는 자, 다투려는 자가 주장을 할 거니까 증명 책임을 지는 거고, 증명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증명 책임을 지는 자가 그 소송에서 증명을 못하면 패소하는 거예요. 그 소송에서. 패소위험부담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조건 성취가 됐어. 그러면 효력이 생겨서 권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주장할 거니까 증명을 해야 돼.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어느 교회가 증여자가 되고 거기 목사가 수증자가 돼서 X 증여 계약을 맺었어. 근데 뭘 조건으로 했느냐 그러면 자진 사임을 조건으로 자진 사임하면 드릴게요 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안 주니까 목사 측에서 소송을 했겠죠. 그랬는데 교회 측에서는 야 자진 사임을 조건으로 했잖아. 자진 사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정지 조건부였었다는 거. 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목사는 그걸 받으려면 나 근데 자진 사임 했잖아요 를 증명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인 것이라고. 됐죠? 자,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조건 성취 효력이 소급하는지 여부가 나와 있는데 보셨다시피 조건 성취 시부터 효력 발생 또는 소멸하게 된다. 소급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 절대 기한에서는 그런 거 없다고. 예를 들면 봐보세요. 갑이 을에게 이런 사건이 있는데 X를 증여하고 등기를 이전해 줬는데 해제 조건부로 한 거예요. 근데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됐네? 그러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한다라고 한다. 효력이 없어져서 복귀해버려. 그런데 소급표가 있는 건 아니야. 요거는 이제 물권법까지
시험 범위인 시험에서는 이런 걸 좀 알아줘야 되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의리평한테 팔았어.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나? 근데 이게 해제 조건부 같은 경우 등기를 해두면 병이 야 해제 조건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살 테니까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등기해두면 돼.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까지 안 갈 거니까 앞에까지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이 갑에게 돌아가. 다만 거기다가 주의하셔야 된다. 소급자가 들어가면 틀리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기한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기한이 나와 있는데 먼저 여기서도 이런 개념입니다. 구조 자체가 예를 들면 계약을 했는데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 발생하는 게 시기,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소멸하는 게 종기. 네. 우리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시기와 종기가 다 들어가 있다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기, 종기. 그런데 아직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기한부 권리가 있겠죠. 그 기한부 권리 보호해줘야 되고요. 또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이익이 있어. 그걸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 앞으로 차차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의 종류에서 시기, 종기가 있죠. 충분히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한에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이 있다고 한다. 확정기한은 예를 들면 내년 1월 1일부터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추석 때, 설날, 네 생일날 이런 게 확정기한이죠. 날짜 확실히 정해져 있어. 근데 불확정기한이 있다. 예를 들면 갑이 사망했을 때 아니면 첫눈이 오면 우리나라의 첫눈은 언젠가는 오잖아요. 근데 나를 확실하게 받아둔 건 아니죠. 불확정기한. 뭐 줄 때 1층 골조공사 완료 시 해줄게 라고 했다고 보자. 1층 골조공사 완료 시 해줄게. 근데 1층 골조공사 완료 시가 대충 언제쯤 될 줄은 알 수 있지만 그걸 확실히 알 수는 없잖아요. 불확정기한이다 라고 한다. 그 다음에 채무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졌을 때 그때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한다. 부관이 붙어 있어 변제기를 유예해 준 것이다. 이건 나중에 좀 더 보시면 알게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예요. 불확정기한과 조건의 구별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잘 봐보세요. 만약에 출세하면 이렇게 요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보시면 만약에 출세하면 내가 출세하면 X 줄게 라고 했다고 보자고요. X 줄게. 근데 출세하면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출세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세 못하면 안 주겠다. 보통 이런 의미로 가겠죠. 그러면 얘는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 실제로 있었던 판례 사례인데 약간 각색해서 좀 말씀드려보면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고 들어가서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거기서 장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인한테 말을 했더니 주인이 알았어요. 합의로 해지해 줄게요. 합의로 종료를 해줬어. 대신에 보증금은 이제 보통 임대인들이 돈 보증금 받아서 다 쓰기 때문에 어디 뭐 다 쓸 때가 있죠. 쓰기 때문에 내줄 보증금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새로운 임대차 계약 맺으면 그때 보증금은 반환할게요 라고 이렇게 약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보증금 돌려주는 거 맞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데 집에 누나네 지금 난리가 났어. 매형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누나가 굶고 있대. 그래서 누나한테 이렇게 약정을 한 거죠. 누나한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누나 여기 와서 밥 먹고 살아. 밥 먹고 살아.
그러면 봐보죠. 누나가 그 가게 가서 장사를 하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 말아야 돼? 이제 보증금 돌려달라 그랬더니 야, 새로운 임대차 계약 맺으면 준다 그랬잖아. 이건 새로운 임대차가 아니고 우리 누나가 지금 무상으로 와서 쓰고 있다니까? 못 줘!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평생 자기는 누나한테 인심 쓰고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이러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때도 기한이 도래했으니까 보증금 돌려줘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는 요걸 불확정 기한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봐보세요. 요게 동그라미일 때는 똑같잖아요. 되는 건 똑같잖아. 근데 이제 요거죠.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안 줘도 돼 그러면 정지 조건. 근데 안 됐을 때 줘야 돼 그러면 요건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조건과 기한의 구별 문제인데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가 된다. 근데 이게 사실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됐을 때 안 해도 돼. 그러면 정지조건. 출세 못했어. 출세 못하면 안 줘도 돼. 정지조건부. 근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가 없어. 누나한테 빌려줘가지고 불가능하게 됐을 때 그래도 줘야 돼. 그러면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사실 발생했을 때는 정지조건과 불확정 기한이 구별이 안 되잖아. 이렇게. 근데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됐을 때 안 줘도 되면 정지조건. 그래도 줘야 되면 불확정 기한 이렇게 된다. 네, 이 정지조건과 불확정 기한을 구별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가 있는데 이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서 신분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다라고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시기를 붙인다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결혼은 하는데 혼인의 효력은 크리스마스 때 생기는 것으로 하자. 이러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럼 크리스마스 때 결혼하라고. 지금 결혼하면 지금부터 생겨야지. 왜 그걸 크리스마스까지 미루어? 예. 우리 이런 거잖아요. 혼인은 지금 했어. 근데 효력은 나중에 생긴대. 나중에 결혼하면 되지. 왜 지금 하고 나중에 효력이 생겨? 이 말이에요. 입양을 지금 했어. 근데 입양은 효력은 어린이날 생긴대. 아니 그때 가서 하라니까. 그 다음에 소급표가 있는 법률행위는 시기를 붙일 수가 없어. 우리 기한은 절대 소급표가 없죠. 그래서 우리 봐보세요. 상계, 추인, 취소, 해제 같은 데는 이게 기한을 붙이면 안 돼. 시기를 붙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기한부 법률인 효력이 나와 있는데 기한 도래 전의 효력. 우리 조건부 권리도 보호를 해줬잖아요. 근데 기한부 권리는 더 확실해. 그러니까 기한부 권리는 더 보호해줘야 되죠. 그래서 기한부 권리에 대한 침해 금지 그리고 기한부 권리를 담보상처,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148조, 149조를 준용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기한 도래 후의 효력이 나와 있는데 우리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 발생 시기, 효력 소멸 종기, 소급표가 없어. 특이하고도 얘는 소급표를 인정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한다. 그게 조건과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이 나와 있는데 기한의 이익은 이런 것이다. 봐보세요. 지금 오늘인데 날짜가 만약에 4월 20일 이렇게 돼 있다고 보자고요. 근데 아직 4월 20일이 안 됐기 때문에 생기는 이익이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는데 그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가 가질 수도 있고 채권자가 가질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때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죠. 장난칠 때 그래서 채권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틀렸고 추정 말고 간주 그러면 틀리죠. 근데 추정은 미루어 짐작하는 것인데 추론해서 정한 것인데 이게
증명 책임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의 이익을 위반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 채권자가 그게 아니고 이건 나한테 이익이 있는 거야 라고 증명을 하면 된다. 그래서 반증으로 번복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상대방이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요거까지 잠깐 보시면 우리 원래 날짜 되기 전에도 변제기 전에 변제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변제편에서 공부를 했는데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이자부 소비대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걸 미리 갚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돈 빌려준 사람이 그 날짜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자를 못 받는 불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자까지 함께 쳐서 변제기 전에 변제를 하면 된다. 이 말인 거죠.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우리 소비대차에서 대주와 차주가 있는데 만약에 1월 31일까지 1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대. 그러면 돈 빌린 채무자, 소비차주에게 기한이 있겠죠. 근데 이자부 소비대차라면 대주, 차주 모두 기한이익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월 31일까지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야, 돈 갚아. 그래도 채무자가 아니 아직 날짜 안 됐잖아요. 기한이익을 주장할 수가 있어. 기한이익이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도 1월 31일까지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둘 다 있는 것이다. 임치계약 법칙, 임치계약. 만약에 1월 31일까지 무상 임치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그러면 임치인이 그걸 무상으로 맡겨둘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거죠. 기한의 이익을 임치인이 갖는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기한이익의 포기 문제가 있는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무이자부 소비대차에서 차주나 무상 임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포기할 수 있다. 근데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 있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고 이자 쳐서 갚으면 돼.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이익의 상실 문제가 있는데 이 기한이익의 상실, 요게 우리가 채권법에서 채권법 이행지체편에서 공부를 한 거죠. 근데 만약에 날짜가 4월 30일이다. 빚 갚기로 한 날짜가 4월 30일이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그 전에 미리 채권자가 돈 갚으세요. 만약에 이렇게 했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직 날짜 안 됐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 4월 30일 날 갚을게요. 아직 날짜 안 됐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런데 그건 채무자에게 신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근데 채무자한테 신용이 없어졌어. 신용 상실 사유가 생겼어. 기한의 이익을 인정해 줄 수가 없지. 그래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채무자는 다음과 같고 이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러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케 하거나 채무자가 담보 제공하기로 해놓고 하지 않을 때. 그런데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바로 기한이 도래했다라고 의제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채권자는 당장 갚아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갚아라고 했는데 만약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그때 이행치가 되는 것이다. 이행치가 되려면 채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이행 청구가 있는데 안 줬을 때 지체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용상실 사유로서 388조 요 얘기들이 써져 있고 또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이렇게 써놨는데 분할급 채무에서 할부금 한 번이라도 안 내면 전부 청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이제 이행지체편에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면 은행에서 담보대출 해줄 때 몇 년 분할 상환을 합니다. 이렇게 분할 상환. 이게 분할급 채무가 된다. 분할급 채무는 예를 들면 매달 며칠 날 분할로 상환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은행에서 다음 달치를 이번 달에 달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다고요? 아직 날짜 안 됐는데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한 번이라도 중간에 안 내는 일이 생겨.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예요. 그랬을 때 너 기한이익 상실한다는 특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전부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어. 라고 이런 특약을 할 수 있는데 이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그리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게 되는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 번이라도 안 내는 일이 생기면 사실 이 시점에서 봐보면 처음 시점에서 봐보면 이때 안 내는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미래 사실, 장래 사실인데 그게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조건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다 이행 청구할 필요 없이 이행기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당장에 다 이행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죠. 뭐 압류하고 강제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로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할 수 있는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이런 거예요. 일단 이런 일이 생겨도 바로 전부에 대한 이행치가 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은행에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죠. 사실 꼭 그 집이 잘못돼서 그날 입금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뭐 실수로 또는 잠깐의 어떤 자금 경색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 그러면 그냥 연체 이자 좀 내고 다음에 메꾸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몇 번 계속돼. 연속해서 그런 일이 생겨. 그러면 이제 은행이 그때는 조치를 취해서 야, 전부 다 갚아. 그랬는데 못 갚았잖아요. 이행치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조치, 압류하고 강제 집행을 하는 단계로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은행한테 있는 게 좋겠죠. 그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잖아요.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맺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준다는 것인데 이건 좀 재밌게 좀 기억을 해보자면 그냥 이런 거예요. 은행의 그 대출 담당 그 직원이 지금 이 돈 빌리는 사람이 기 씨인데 기 씨하고 좀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아는 사이인데 지가 좀 돈 빌려주니까 갑질을 하는 거죠. 어이 기형 이렇게 했대. 기형.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된다. 기정 그러면 틀려. 보통 이제 틀린 지문으로 해서 기정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건 틀린 지문이 된다는 것이다. 보시면 그래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기형이 된다. 기형으로 추정이 된다. 그런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한 번이라도 안 내는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전부에 대한 이행치가 돼버려. 그런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되면 그럼 채권의 선택에 의해서 전부 청구할 수도 있고 나중에 순차적으로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도예식은 다 공부를 했고요. 쉬었다가 교과서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